과거의 아이유의 모습과 또 그다음에 지금 있는 내 딸의 모습과 이것들이 막 교차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엄마와 자식 근데 해주고 싶은 걸 다 못 해주는 상황. 일단은 더 이상 보는 건 너무 힘들겠다. 일단은 멈추고. 폭삭 사갔네요. 네. 너무 어려웠고. 나는 또 원초적으로 가려고 그러네. 엄마 하니까 아빠. 부모, 자식, 엄마와 자녀에 대한 얘기는 진짜 눈물 버튼인 것 같아요. 갑자기 우정의 무대가 생각나네. 우정의 무대 진짜 옛날 스타일이긴 하다. 군대도 한번 할만하네, 주제. 진심이에요. 재밌을 것 같은데, 군대? 거기다가 서브 주제는 축구로 하는 거야. 잠깐만요. 벌써 군대 안 얘기 듣는 시작 척. 금지. 거봐. 벌써 안 듣는 척 오늘은 하잖아. 군대가 주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엄마가 주제예요. 군대에서 보는 엄마 이런 거. 네. 이번 주 주제 엄마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우리 다 약간 경건해진 것 같기도 하고 숙연해진 것 같기도 해요. 눈물 버튼이기도 하고 또 각자의 스토리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 대상인데 저는 요즘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좀 큰 생각이 뭐냐면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 내가 엄마를 굉장히 많이 닮았구나.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어렸을 때는 제가 아빠만 많이 닮은 줄 알았는데 그거는 외형적인 거였고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 엄마가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나 아니면 몇 번씩 반복해서 했던 말씀들이 아주 많이 깊이 각인이 됐나 봐요. 그래서 나는 엄마의 산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해요. 두 분은 요즘 이렇게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사실 저희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제 자기 엄마에 관한 얘기들은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사춘기를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심하게 알았어요. 저는 한 10배 정도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외부와도 연락도 막 끊고 뭐 이러면서 혼자서 이제 음악만 듣고 막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좋아했던 밴드가 이제 영국 밴드 중에 핑크 플로이드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제 평생 이제 가장 좋아하는 밴드가 됐는데 저는 그 암울한 세계, 그 약간 니힐리즘적이고 이런 것에 완전히 그 당시에는 몰두해서 내가 정신이 약간 좀 침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저걸 열심히 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음악을 그냥 들은 게 아니고요.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슬람교 신도처럼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크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몸에 무릎 꿇고 몸을 이렇게 동글게 만 상태에서 손을 뻗치고 여기다가 머리를 이렇게 대고 그리고 음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음악을 듣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놀란 거죠. 얘가 좀 약간 요즘 굉장히 위기 같고 좀 걱정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말도 붙이시고 뭐 이러는데 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LP판들로 제가 한 11 몇 장 정도를 핑크플로이드를 모아놓고 제가 음반을 워낙 좋아해서 음반 전체는 한 500장 넘게 있었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이제 핑크플로이드 들으려고 하는데 핑크플로이드 음반만 없는 거예요. 한 500장 정도 음반 중에서. 어머니가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막 뒤져봐도 핑크플로이드가 없어요.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너무 이상하다 해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핑크플로이드만 버렸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핑크플로이드를 우리 엄마가 모르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뭐 기껏해야 비틀스 정도는 아실까? 거기다가 ABCD 순으로 놓지도 않고 뒤섞여 있었거든요. 또 500장쯤 되는 앨범 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얘가 이 음악만 들으면 애가 이상해진다 라고 생각했던 핑크플로이드 음반만 10몇 장을 골라서 버리신 거예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이게 모성인가? 이런 생각해요. 거기서 다 골라내서 우리 아들에게 해를 줄 수 있을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해로운 음악 그 음악들을 다 모여서 버릴 수 있는 거 그게 엄마인가? 이 생각을 하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때? 전문 용어로 이제 지로 시작하는 두 글자 있잖아요. 와. 난리를 쳤죠. 그 당시에는 막 너무 화가 나네.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그거를 뭐 이런 거네. 궤도는 또 엄마와의 어떤 썰이 나올까? 저는 말이 많잖아요, 원래. 어릴 때부터. 어렸을 때도 어릴 그랬어요? 때부터 말이 많아요. 구치병이었군요. 네, 이게 거의 고질병이라 학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해요. 네. 어머니 너무 따라다니면서 얘기하고 아들 키우는 재미 있었겠다. 네, 누워서 얘기하고 그때는 과학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과학 얘기 아니죠. 그때 그냥 무슨 얘기? 시시콜콜한 별의별 다 얘기. 뭐 누가 이걸 했는데 내가 이걸 했는데 뭘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요. 엄청 네. 좋죠. 그래갖고 지금의 궤도가 있기 전 정말 첫 구독자이자 첫 시청자였던 분이 어머니시네요. 그러시죠. 네, 워낙에 얘기를 제가 많이 하기도 했고 재밌게 들으시기도 했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또 이제 아들이 약간 그 더군다나 교도님 같은 성향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너무 예쁠 것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사춘기가 딱히 없었어요, 제가. 비밀이 그래갖고 없었어요? 딱
닫아 걸고 이게 아무도 몰라요. 저만 혼자 그냥 겪었고 지나가서서 예전에 일기를 보면 이제 그런 시기가 있는데 거기 부정적인 단어가 엄청 많아 그 일기에.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고 저만 적었어요. 항상 이렇게 밝은 얘기 네. 이렇게 했구나. 아, 우리 엄마의 가장 큰 내가 자랑할 만한 장점은 이거였구나 싶은 게 잔소리를 안 하세요. 오. 잔소리를 너무 안 하셔서 오. 제가 한 번은 여쭤본 적도 있어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제가 셋째여서 조금 이렇게 경험이 쌓이시고 나서 저를 키웠기 때문에 제가 늦둥이고 셋째여서 그렇게 막 간섭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셋째인데 잔소리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엄마 하면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뭐 모성애, 엄마한테 사랑받은 기억, 보살핌을 받은 기억이잖아요. 과학적으로 먼저 풀어볼까요? 사실 모성 얘기를 하기 전에 생물학적인 엄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어요. 정말 건조하게 난자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난자 제공자로서의 역할만이 엄마인가?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예를 또 들어서 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사람 네. 자체가.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태반이 만들어지고 또 탯줄이 연결되고 실제로 임신을 한 상태부터는 나는 이 숨조차도 일부를 아이랑 나눠 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숨의 일부를 애한테 넣는 거니까. 네. 이런 걸 보면은 아 이거는 정말 큰 사랑일 수밖에 없다. 네. 기본적으로 모성애를 우리가 관측하는 것 자체가 뭔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네. 호르몬이 나온다? 그때 그 호르몬 때문에 모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이를 보면 막 안고 싶고 스킨십하고 싶고 막 보듬고 싶고 이게 옥시토신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결국 그게 호르몬이 나오는 거고 임신을 하게 되거나 출산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이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아버지는 없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왜 아버지는- 아버지는 늦게 반응해요? 네. 아마 아버지나 혹은 미혼, 출산을 하지 않은 어머니 요거는 사실 선천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아마 후천적인 모성의 결과일 것 같고 네. 부성애는 그러면 뭐 도대체 어떤 거냐. 왜냐면 뭐 나오지 않는 호르몬도 있겠지만 옥시토신이나 도파민은 나오잖아요. 네. 부모도. 네. 뭐 예를 들어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도 이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 혹은 입양한 아이에 대한 어떤 모성 이것도 결국은 뭐 어떤 특수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점점 길러질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선천적인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유전적으로 하지만 뭐 그렇게만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그쵸. 이제 지금 입장이고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계속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현세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겠죠. 저는 이 모성애와 부성애를 너무나 통쾌하게 맛깔나게 딱 그 비교해 놓은 결혼 이야기에서 네. 스칼렛 요한슨이 네. 이혼 변호사인 로라던을 찾아가잖아요. 네네네. 처음. 둘이만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대사 너무 유명한 대사인데 그래서 이제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털어놓으니까 로라던이 네. 그 이혼 변호사가 딱 자기 사무실 책상에 기대가지고 얼마나 이 사회가 모성애만 강요를 하는가. 엄마는 조금만 부족해도 완벽하지 않은 엄마는 저걸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지만 아빠들은 그 부족하고 어리숙한 것 때문에 아빠들을 사랑한다고. 그게 다 예수와 마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심지어 예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해서 애를 다 키웠고 네. 예수의 죽음까지도 모두 함께했고 모성애와 부성애에 들이대는 잣대가 아예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걸로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잖아요.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면 생기는 일, 뭐 이런 거 이렇게 인터넷에 짤 같은 거 있잖아요. 많죠. 네. 막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네. 만들고 애 머리 막 망쳐놓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잣대가 다르다. 공평하지 않은 잣대라는 거죠. 그 아이랑 시간을 오래 보내는 아빠가 있는 경우에는 아빠가 이제 부성애가 엄청 커진다고 해요. 실제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이것도 후천적으로 바뀌는 거고. 근데 또 유전적으로 선천적인 부분도 있는 게 옥시토신 수용체, 예, 요거 유전자가 활성화가 잘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모성애가 더 크다고 그렇겠죠? 합니다. 네. 예. 근데 이거를 좀 정리해 놓은 책이 없나? 네.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제가. 네. 그 놀랍게도 진짜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 엄마 생물학이라는 책이 딱. 네.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이제 하리하라라는 하리하라. 네, 필명으로 활동하신 분이신데 그새 아이의 어머니신데 네. 동일한 날 만들어진 배아 그게 각각 다른 날 탄생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정된 날은 같은데 태어난 날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얼려놨어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아, 네. 네, 다른 날 태어난 새쌍둥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은 경우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거, 그걸 어떻게 내가 이걸 대처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이럴 때 나도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런 역경들을 직면해야겠다. 그래서 약간 강인한 어머니이자 좀 과학자이자 여러 가지가 거기 섞여 있어요. 본인의 경험담이다 보니까 엄마를 준비하시는 분이 읽기도 좋고 과학책인데 굉장히 엄마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래서 오늘 주제랑 딱 맞는 책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네네네. 엄마라는 건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정의를 따로 알 필요 없이 명백하잖아요. 그쵸, 생물학적인 그쵸. 엄마는. 근데 그 엄마의 모성애라는 게 같이 이렇게 덧붙여지게 된 그 배경을 좀 알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많은 견해들이 있잖아요. 모성애 자체를 본능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모성애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신화화되었다는 네. 것을 지적하는 견해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제가 모성애의 발명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이제 와, 진짜 재밌겠다. 구체적인 주장으로 따지면 18세기 이전까지는 모성애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추앙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8세기 이전 사회에서는 양육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히 신화화될 필요가 없었고 개인의 삶 자체가 없었고 가족이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였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특별 대접받지도 않았고요. 아이는 다만 어른으로 가기 위한 불완전한 이행 단계 이 정도로만 파악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18세기가 오게 되면 산업화라는 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터하고 가정이 분리가 돼요. 옛날에는 아버지건 누구건 다 집안에서 같이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화가 되고 나면 아버지가 출근이라는 거래요. 도시화가 되고 멀리 가면서. 그 아버지가 가 있는 사이에 여성은 그 당시에는 이제 집에 남아 있잖아요. 집과 여성이 결부가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여성은 뭘 하느냐라고 하니까 여성에게는 그러면 집안에 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맡겨지는 존재.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내를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집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딱 그 집사람이 된 건데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고 더군다나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역량을 얼마나 발전시키냐가 중요하잖아요. 유년기 자체가 이전하고 다른 대우를 받게 되죠.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18세기 이후에 모성애가 강조가 되죠. 바깥에서 일하고 생존해서 투쟁을 해야 되지만 돌아오면 오아시스처럼 쉴 수 있는 곳. 그 정점에는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근데 이것이 이 모델이 점점점 최근에는 안 맞겠죠. 이런 가족주의의 정점을 보통 1950, 60년대로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을 바깥에서 하지 않는 여성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바깥에서 일도 해야 되는데 네. 전통적으로 모성 신화에 따라서 가족은 아이들은 다 당신의 어떤 책임이고 모성은 위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라고 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들한테 억압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대한 역사 속의 흐름 속에 모성 신화가 사실은 18세기 이후에 발명품이다라고 보는 그런 사회학자, 인류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죠. 네. 모성 신화라는 건 모성을 본능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 모성이 본능이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견해에 대한 이제 반론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엄마가 영아 살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아주 끔찍한 경우지만 그 다음에 아이들을 낳고 차별을 하기도 하잖아요. 학대를 하기도 하고. 첫 아이는 너무 귀여워하는데 둘째 아이를 상대적으로 덜 좋아한다거나 혹은 아들을 뭐 굉장히 집중하는데 딸을 상대적으로 편견을 둔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성애를 본능으로 보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릴 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 모성애를 많이 느꼈다. 그러면 나중에 커서 이제 후성 유전학 관점에서 그 모성애 인자가 더 활발해져서 본인도 역시 모성애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이 모성이라는 것은 어떤 본능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룸이라는 소설인데요. 룸이요. 네. 네. 그러니까 소설이기도 하고 이제 영화로도 나왔죠. 네. 네. 그 여주인공 조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납치당해서 감금을 당하고 지속적인 강간을 당해서 결국은 아이를 출산합니다. 네. 그런데 서로 의지하면서 엄마랑 아들이 이 상황을 버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들한테는 계속 세상은 이 방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 더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지니까 진실을 알려주고 이 아이가 이제 기지를 발휘할 수 있게 여러 전략을 짜가지고 요걸 탈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탈출을 하고 나서 이제 이들의 상처의 치유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줍니다.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엄마의 사랑은 위대하구나 였어요. 단순하게.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엄마의 사랑이 존재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 왜냐면은 이 아이가 내 아들이긴 한데 피해의 산물이죠. 네.
네. 나에게 상처를 준 원인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인 거죠. 네,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모성이 생겨요.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생기는 모성은 막을 수가 없는 걸 수도 있겠다.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도. 저는 그 얘기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책 제목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 나는 연쇄살인범의 엄마였다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 수 클리볼든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컬럼바인 고교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1999년도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영화도 여러 번 나왔었죠. 네. 뭐 엘리펀트도 있고 많은데. 근데 어쨌건 그 사건에서 그 친구들을 쏘아 죽였던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고등학생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 중에 한 아이의 엄마가 쓴 수기예요. 근데 그 책에서 가장 이제 마음을 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면 죄인의 엄마잖아요. 너무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타의 말이 이 엄마가 뭐였냐면은 아니 어떻게 엄마가 모를 수 있어?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조짐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어떻게 그 징조를 그 직전까지 모를 수 있어? 엄마인데?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자기 그 질문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엄마가 모를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엄마는 모든 걸 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별개의 인격체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회적인 엄마에 대한 어떤 생각 같은 것이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깔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물론 역사적인 아까 배경도 있을 것이고. 스릴일보즈도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아 그러네요. 그쵸. 네, 스리빌보드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통탄해하죠. 근데 그런 것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정 얘기했을 때도 그랬는데 그 세상에 이제 모든 그 좋은 관계에는 우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코어한 부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뿌띠마망. 네, 말 그대로. 좋아요. 네, 셀린 시아마라는 탁월한 감독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 있는데 그 다음 작품으로 그 작품으로 세계적인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 다음 작품은 굉장히 소품 같고 돈도 적게 들이면서 아주 동화적이면서도 작은 영화. 뿌띠한 영화. 네, 그 말 그대로예요. 뿌띠 마망인데 그렇게 해서 마망은 엄마잖아요. 프랑스어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8살짜리 꼬마인 넬리라는 아이, 소녀가 주인공인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엄마랑 함께 할머니가 살던 시골 마을로 가요. 가는데 엄마는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엄마는 그 아픔을 애가 너무 어리니까 아이한테까지 다 얘기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엄마가 뭐 슬퍼하는 것 같은데 위로도 해주고 싶은데 엄마는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놀아야 되니까 숲으로 갑니다. 시골 마을이니까. 숲에 가는데 어떤 아이가 혼자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오두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걔를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얼굴이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이가 굉장히 친해집니다. 주인공은 넬리고 상대방 아이도 동갑내기 8살 똑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걔 이름이 엄마 이름하고 똑같아. 마리옹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엄마랑 이름이 똑같고 네. 집에 놀러 갔더니 나랑 닮았고 집 네. 구조도 똑같아요. 심지어는 시간여행물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일종의. 네. 어떻게 말하고. 근데 영화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데요. 엄마의 과거를 만난 거예요. 아 진짜구나. 네. 근데 여기서 무슨 뭐 타임머신 같은 장치는 안 나오고요. 소박한 건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모든 딸들,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상상할 법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엄마는 항상 엄마였을 때만 봤잖아. 근데 엄마도 내 나이였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엄마 만나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엄마를 만나서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뭐 마리옹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엄마의 어린 시절로 나랑 같은 나이에서 만나면 둘 사이는 엄마와 딸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정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엄마와 나누는 우정에 관한 스토리거든요. 아름답네요. 네. 아름답다. 지금까지 소개됐던 영화 중에 이렇게 들으면서 내내 막 지금 표정이 이러면서 맞아요. 들은 영화는 처음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쁜 영화고 지금 표정이 그러셨어요. 네, 벌써 그 시골집으로 내려가기 전에 네네네. 운전을 해가지고 네. 할머니 집으로 차 향할 안에서. 때 전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네. 아이가 한식 타임 이러면서 음료수 주스 같은 걸 꺼내고 뒷자리에서 운전석에 있는 엄마한테 음료수통을 한 번 줘서 엄마가 한 모금 빨게 하고 과자를 뜯어서 한 입 먹고 엄마한테 또 한 입을 줘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미 싶은 거지. 그런 제스처 자체가 우리는 항상 내리사랑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수평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영화의 마지막에 너무 감동적인 대사가 있는데 지금 엄마를 만나서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부르고 마리옹 이렇게 불러요. 딸이.
그게 이제 영화의 마지막 부분인데 멋있다. 네, 그런 부분까지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 참 평화가 찾아오는 거 이런 느낌. 근데 이런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사실 오히려 왜냐면 반대로 똑같은 시간선에서 같이 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른이니까. 그래도 이제 그 엄마가 원래는 소녀였다. 그걸 알려주는 콘텐츠들이 예를 들어 뭐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도 그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의 어머니들, 지금의 아버님들 이런 분들이 어릴 때 과거에는 어땠을까? 그때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지? 우리 학생 때는 어땠지? 이런 것들.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가 그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것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한 엄마예요. 되게 좋은 기회로 사진관에 사진을 찍었는데 소녀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대로 돌아가서 그 심은경 님이 연기를 하셨죠. 네, 너무 잘하죠. 너무 그 어린데 나이 든 엄마 연기를 너무 잘해요. 저는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 어쨌든 그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자식들을 챙기는 거야. 자기가 이제 젊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근데 거기 성동일 배우님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아들로 나오잖아요. 근데 연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심은경 배우님이 늙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아들이 그걸 알고 성동일 배우님이 이제 이걸 막아요. 엄마는 엄마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막 나 같은 아들 낳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그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쏟아내는데 거기가 진짜 완전 눈물 버튼이 진짜 너무 슬퍼. 그래갖고 이제 수상한 그녀를 만든 감독이 바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황동혁 감독이 사실은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성공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너무 유명해진 감독이 돼서 오히려 그 이전이 좀 약간 좀 묻힌 감이 있어요. 근데 남한산성처럼 훌륭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애초에 시작부터 네. 히트작들이 많았어요. 도가니도 그렇고 지금 수상한 그녀도 그렇고 이런 맞아요. 흥행작들을 많이 만들었던 감독이죠. 그런 작품들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엄마랑 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 네. 써니도 마찬가지였고 써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폭삭 소가수다. 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요거는 이제 거짓말 주제 때 하려고 속이는 건 줄 알고 소가수다니까 네. 사기꾼인 줄 알고. 고생했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래서. 박보검님 나오시거든요. 박보검님, 아이유님. 그래서 박보검님이 사기꾼인가 보다. 아, 폭삭 속았다. 사기 결혼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폭삭 속았수다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방언이래요, 제주도에. 여메라님이 해녀시고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리고 부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던 시기. 거기서 이제 그 여메란 배우님은 그 이미 사별을 하고 그 다음에 딸은 하나 있고 근데 이 딸이 있는 채로 이제 또 다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이제 한량하고 하세요. 오정세 배우님하고 결혼하는데 아유. 완전 한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잘생기셨어요. 잘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자식을 둘을 낳고 그러니까 이 둘을 낳는데 이 원래 내 딸은 이제 죽은 사별한 남편의 그 시댁에 보내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식모살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남편 잡아먹은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옛날 얘기구나. 완전 옛날이죠. 근데 그 상황인데 이 딸은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산을 넘어 엄마 집으로 와. 근데 엄마는 또 새로운 아빠, 새로운 애들을 또 부양해야 되니까 또 안 돼. 결국 얘도 결국은 안 되니까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애 셋과 한량을 또 이제 보필을 해야 되니까 무리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다가 결국 건강을 해쳐서 일찍 20대 돌아가세요. 네. 에? 그래서 20대? 돌아가시면서 이제 요 딸이 아이유입니다. 아이유님인데 아이유님은 굉장히 영특해요, 머리가.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유밖에 모르던 이제 순수한 남자 박보검님이 계시고 그렇게 자라서 이제 아이유님은 문소리님이 되고 문소리님의 딸이 또 다시 아이유가 태어납니다. 이상한 가게네요. 그러니까 1인 2역이야, 1인 2역. 네네, 그래갖고 1인 2역.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성인이 된 아이유 문소리님과 과거의 아이유의 모습과 또 그다음에 지금 있는 내 딸의 모습과 이것들이 막 교차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엄마와 자식 근데 해주고 싶은 걸 다 못 해주는 상황. 이건 눈물 버튼이에요, 진짜. 궤도님도 막 그런 거 보면서 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에 눈을 보니까 눈이 촉촉해. 커가지고 잘 우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단은 더 이상 보는 건 너무 힘들겠다. 일단은 멈추고 사실 폭삭 사갔네요. 너무 울어갖고 폭삭 사갔어요. 제가 또 해녀를 주제로 한 그
뭐 그림책이나 영화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 해녀들 이야기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는데 제주도에선 정말 생계를 책임지는 게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남편분들도 일하고 하겠지만 정말 이 엄마가 이 피부와 물에 피부가 다 주름이 질 때까지 전복을 잡고 물질을 해서 자식들을 무트로 대학 보내고 해서 길러내고도 80살이 넘도록 그 물질을 계속하는 해녀님들이 계시거든요. 해녀 삼촌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제로 했다고 하니까 봐야겠네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거들면 그 아까 뿌띠마망 얘기했지만 비슷한 영화가 한국에도 있어요. 인어공주라고. 인어공주 전도연 씨가 엄마와 딸을 동시 연기해서 본인의 나이였던 제주도에 있는 젊은 엄마를 지금 현재 굉장히 걱정이 많은 딸인 전도연 씨가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엄마는 이제 고두심 씨가 나오고 거기서도 해녀이고 굉장히 억척스럽게 삶이 얼마나 그녀를 굉장히 힘들고 강팍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면서 모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영화거든요. 해녀 엄마를 인어공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삶이 계속 너에게 시련을 안겨주고 고난을 줄 때 그 네. 표현 있잖아 영어에 When life gives you lemons를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주도가 배경이다 보니까 제목을 약간 바꿨더라고요. 제주도는 맞아요. 뭐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라고 바꿨더라고요. 아 영어 제목 잘 만들었다라는 잘 만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죠. 맞아요. 보통 우리가 엄마의 촉이라 그러잖아요. 촉 적으셨잖아요. 엄마의 촉. 근데 미상핵이라는 이제 뇌 부위가 있는데 요게 어떤 걸 하냐면 패턴을 감지해요. 그러니까 계속 자녀가 뭘 하는지를 보고 하나하나 이 원인과 결과를 맞춰보다 보면은 아이의 작은 움직임, 작은 표정, 작은 변화만 봐도 엄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십 년간 봐온 데이터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속일 수도 없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애는 이렇다라는 어떤 게 서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네. 그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부모한테 찾아가서 인터뷰 따고 이러는 거 그럴 애가 아니라 그래요 다. 이것도 모성이죠, 뭐. 부정적인 기억들보다는 좋았던 것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뭐 컨텐츠적으로는 또 그런 조금은 어긋난 모성을 담고 있다든가 뭐 잘못된 모성 이런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마더, 영화 봉준호 마더. 감독의 영화요? 네. 저는 되게 식상할 줄 알고 봤어요, 처음에. 제목 마더, 주인공 김혜자 선생님. 이거 뭐 뻔하겠는데 영화가? 뭔가 이렇게 국물 떠먹으면서 이 맛이야. 네, 맞아. 신파. 네, 막 마음 울리는. 그럼 뚜껑을 열어보니까 충격적인 어떤 수사물에 가까운 스릴러에 가깝고 약간 예술성도 있고. 네, 그래갖고 여고생이 살해를 당했고 그 심지어 시체가 너무 사람들 보이는데 그냥 드러나 있었고 마치 과시하듯이 그 상황에서 이제 범인죄 용의자로 원빈님이 이제 지목을 당하는데 엄마가 봤을 땐 절대 그럴 리가 없는 엄마의 촉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너무 착하고 조금 모자른 아이로 나오지만 너무너무 착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진범을 찾겠다. 혹은 이 누명을 벗겨야 된다라는 일념하에 이제 차근차근 수사를 나가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진실들. 네. 그리고 엄마의 모성은 어디까지 갈까? 마더는 뭐 걸작 중에 걸작 있죠. 맞아요. 봉준호 감독이라는 그 탁월한 한국의 가장 유명한 감독 수많은 훌륭한 작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인의 추억이라는 또 다른 걸작, 뭐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큰 성과를 낸 기생충 고르는 사람 다 훌륭한데 저는 마더를 더 좋아하고요. 그 정도로 마더를 뛰어난 작품, 탁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마더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평범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연기부터 시작해서 캐스팅에서 모든 측면이. 그 다음에 마더에서 보면 엄마가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이제 도준이잖아요. 그 원빈 씨가 연기했던. 도준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사건이 휘말렸다고 생각하고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니까 사건을 밝히려고 하고 기억을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관자놀이. 그렇죠. 예. 기억을 살리려고 했는데 살아난 기억이 뭔가 하면 엉뚱하게도 아이가 5살 때 엄마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냥 목숨을 끊기 위해서 바깥에다 독을 타서 먹였던 기억을 아이가 갑자기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할 걸 기억하지 않고 다른 걸 기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마는 다 오히려 망각을 시키려고 하죠. 반대로 그 다음엔 아이가 억울한 거를 밝혀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뜨거나 싶어서 엄마가 그걸 은폐를 하죠. 근데 이게 다 초반에 사실은 다 짜여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장면이 소변 보는 장면이 있어요. 노상방뇨하는 네, 이게 담벼락에다가 소변 보잖아요.
소변을 보는데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소변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발로 이렇게 문지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나무 판때기가 있으니까 갖다가 이렇게 가려놔요. 마치 소변을 안 본 것처럼. 은폐하는 거거든요. 동물적으로. 영화 전체를 보면 사실상 그 영화에서 살인사건이 3번 일어나거나 네. 실패해요. 이 3번이 따지고 보면 다 엄마가 뿌리에 있어요. 아니면 엄마가 관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간에 도준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죄가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왔다라는 말을 하는데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올 때 그 죄는 애초에 어디서 발원했는가를 보면 마더에서 발원한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의 맥들까지 사실 영화가 너무 훌륭하고 이 엄마는 자기 딴에는 최선의 모성을 발휘해서 어렸을 때 아이한테 몹쓸 짓을 했으니까 그다음부터 건강도 막 챙기고 어디 가서 너 바보라고. 얘가 왜 바보 소리 듣겠어요? 5살 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약도 먹이는 데다가 어디 가서 누가 함부로 하면 절대 하지 말고 응징해라라고 말하는데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이 모성이 엇나가서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어떤 거대한 비극까지 정말 영화가 너무 탁월하죠. 트로 쓰인 대사나 장면이 하나도 없죠. 모성에 관한 탐구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참 놀라운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모성애가 극단적으로 발현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성애가 너무너무 비뚤어진 거죠. 아이가 잘 되는 것만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모성애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녀의 삶은 자녀 게 아니라 내 소유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모든 것들을 자기 통자에 놓고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이거에 왜 모성애라고 계속 주장을 하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엄마도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이게 더 가면 이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뭐 성적 조작, 뭐 부당한 특혜 아이가 더 잘 돼야 되니까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너는 손을 더럽히지 마라. 엄마가 직접 하겠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서로 원치 않는 희생의 결과물을 그쵸. 놓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도 죄책감이 생기고 그럼요. 엄마도 굉장한 죄책감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죄책감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일어나는 것도 있고 네.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거를 오늘 좀 추천을 드려도 될지 모를 정도 작품이에요. 그 악의 꽃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오시미 슈조라는 분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피해 흔적이라는 작품입니다. 피해 흔적. 네. 완전히 어긋난 모성. 모성이란 이름 하에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악행들 같은 것들, 범죄들. 그런 것들이 실제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인이면 사실 공감이 어려울 정도의 수준의 컨텐츠다. 묘사가 너무 현실적이고 세밀하다 보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거는 또, 보지 이렇게 마세요라고. 말하면 더 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게 취향의 분도 있을 것이다. 그쵸. 그래서 자식이 파멸해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성에 의해 자식이 파멸해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콘텐츠입니다. 계보들 같은 게 있어요. 영화 역사에서 이제 그런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게 70년대 나왔던 캐리라는 영화. 바로 스티븐 킹의 그 소설 영화였던. 거기서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마더의 이야기를 했는데 마더가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김혜자 씨의 3번째 작품이거든요. 영화 작품 중에. 2번째 주연한 작품이 마요네즈라고 있어요. 그 마요네즈 이제 최진실 씨가 딸로 나오는데 그 마요네즈조차도 그 모성이 범상치 않은 모성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모성 장르의 이름이 김혜자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장르가 영화 쪽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모양새로 2차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완전 최근 넷플릭스에서 이 올해 공개된 드라마 시리즈를 봤어요. 네. 카산드라라는 카산드라. SF 스릴러고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봤는데 앉은 자리에서 6개 다 봤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오늘 자기 전에 뭐 하나 보고 자야지 하는 분들은 절대 보면 안 돼요. 내일 늦게 일어나도 되거나 아니면 뭔가 큰 프로젝트,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시작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4인 가족이 있는데 좀 외딴 지역으로 이사를 와요. 그 집에 지난 50년간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계속 그냥 빈집이었던 집인데 그 전에 살던 주인이 이 집을 스마트 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하는 로봇 시스템이 있어요. 더 미래네요. SF니까. 네, SF니까.
근데 이상하게 집안일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 이 로봇이 유독 엄마한테만 안 좋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잔디를 깎다가 엄마를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엄마를 공격해? 팬트리 같은 데 잠깐 가둬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만 엄마를 되게 유독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로봇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냥 이 로봇을 없애면 되잖아요. 가족들이 엄마 말을 처음엔 안 믿어요. 왜냐면 나머지 가족들한테는 로봇가 너무 친절하고 나이스하니까. 상냥해요. 로봇이 그럴 리가 있냐? 네. 그 로봇이 생각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인간처럼 감정을 그러니까. 가질 수는 로봇이 않았으니까. 인간을 못 해치도록 아예 디폴트를 만들어 놓죠. 네. 그리고 이 가족이 애초에 좀 외딴 지역으로 이사를 온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엄마한테 좀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는 자꾸 좀 왜곡돼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 같다. 당신 아직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이러면서 로봇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근데 뭐 비밀이 있겠죠? 이 그 비밀이 뭐예요? 아빠한테는 심지어 약간 여자로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로봇이? 예, 그래요? 태도도 취하고 아니 뭐 옛날 구식 로봇이라면서요? 신식 로봇은 그래도 돼요? 아 신식은 어쨌든 뭐 안드로이드면은 좀 그래도 로봇이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지 막 과도하게 이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고 아내를 자꾸 몰아내고 자기가 그 엄마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나씩 밝혀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나는 순간까지 반전에 반전? 클리프행어라 그러잖아요. 네. 네. 딱 끝날 끊지 때쯤에 못하고. 그 다음 화로 넘어가는 그 버튼 있죠. 그거 아무것도 안 눌러도 저절로 몇 초 기다리면 넘어가는데 바로 눌러. 못 기다려. 리모컨으로 눌러서 계속 보게 돼요. 잘 잘랐구나. 스포일은 할 수 없고 성취되지 못한 내가 미처 이루지 못한 모성을 끝까지 다른 가족을 통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불러온 참사. 참사. 저는 아직 엄마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이게 엄마가 주제고 뭐 임신 출산 이런 게 주제로 나오고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생물학적인 엄마 말고 왜 가슴으로 품은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서의 엄마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작품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는 니콜 키드만이 엄마로 나왔던 라이언이라는 영화. 아, 라이언. 네. 저 그거 보고 정말 막 네. 아무나 너무- 붙잡고 친구들한테 다 이거 보라고. 너무 좋은 엄마잖아요. 네. 근데 그 좋은 엄마가 사실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 이 주인공을 아들로. 아들하고 인종이 다르죠. 네. 이 인종도 다르고 이 아들은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인도에서 5살 때까지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게 거의 거리에서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살았던 아이인데 그 아이도 너무 귀여워요. 얼굴 요만한데 여기 눈, 코, 입 다 있어. 너무 귀여운데 얼굴이 요만한데 눈코입 다 있어. 진짜 그 아이가 말이 신기해요. 너무 웃겨서. 진짜 얼굴 요만한데 거기 눈이 이만해요. 네. 너무 귀여운데 네. 형 따라서 길거리에 떨어지는 동전 같은 거 주우면서 생활을 하던 아이였는데 기차에서 깜빡 잠드는 바람에 형을 놓친 거예요. 부모 없는 아이들 이렇게 임시로 보호해주는 그런 데 들어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가고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을 해요. 근데 나중에 불현듯 한 30살쯤 됐을 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나를 애타게 찾고 있을 엄마, 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글 어스로 내가 옛날에 살던 그 지방이 어디였을까를 막 찾아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게 뭐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 키워준 엄마, 오랜 세월 30년 동안 키워준 엄마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생모를 찾는다는 거를 엄마한테 속여요. 엄마가 듣고 기분 나쁠까 봐. 미안하니까. 네. 나중에 가서 당연히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엄마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아들이 자신의 엄마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나를 입양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쉘터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리는 보호를 해주고 싶고 보호자 역할을 하고 싶어서 세상에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거두고 싶었던 거지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런 게 아니다. 너가 생모를 찾는 게 나를 버리고 생모에게 돌아가겠다는 뜻이 아닌데 단지 너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건데 그걸 내가 왜 반대하고 싫어하겠느냐라는 그런 대화를 나누거든요. 이 모성이라는 게 물론 호르몬의 변화를 겪으면서 배가 아픈 통증을 겪으면서 아이를 출산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걸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인 엄마보다 어쩌면 더 클 수 있는 그런 모성애가 있구나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영화인 데다가 실화죠. 근데 이런 약간
류의 영화들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와일드 로봇. 그것도 로봇가 아이를 키우는데도 그러네. 그 어떤 엄마 못지않은 지극정성으로 인종도 다르고 이건 뭐라 그러죠? 인종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생명체와 네. 생명체 로봇이 그 새를 키우잖아요. 유기체. 종이 다르니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중에도 원래는 이제 동화책인데 마당을 낳은 암탉이라는 너무 좋은 영화가 있죠. 근데 그것도 닭이 오리를 돌보죠. 청둥오리의 새끼를 부화를 해서 나중에는 이제 멀리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비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키우고 또 이 우리나라의 이 마당을 낳은 암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희생이라는 코드가 있고 내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라 쪽제비의 아이도 소중하잖아요. 내 아이만큼 다른 생명체의 아이도 소중한다는 걸 알기에 더군다나 또 감동적인 엔딩에는 내용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혹하면서도 냉정한 어떤 자연의 질서, 그렇죠. 굉장히 성숙하다고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냉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마무리도 있죠. 네, 게다가 최민식 씨 청둥오리가 너무 멋있게 막 이렇게 털을 휘날리면서 등장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곧장 동쪽 숲 너머에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보이죠. 목소리가 최민식 배우의 목소리인데 그냥 그 오리 자체가 그 최민식 배우 얼굴을 연상을 시키죠. 뭔 소리시도 약간 그런 느낌. 네, 문소리 배우가 또 목소리를 했고. 자, 우리 오늘 엄마 얘기 실컷 했으니까 네. 다음에는 아빠 얘기도 해요. 좋습니다. 네. 다 하죠 뭐. 할머니 얘기도 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하는 걸로. 네, 다 하죠 뭐. 이제 뭐 가정의 달, 어버이날도 다가올 텐데 각자 엄마에 대해서 떠올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화를 좀 드려야 되는데 자주 못 드린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보면서 엄마 생각났어 하면서 마플 위클리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도 기왕이면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트라이브 앱도 다운받으시면 이번에는 또 제가 쇼츠로 오늘 이 본편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따로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트라이브 앱도 꼭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크 재미있으셨다면 라이프 플러스 TV 채널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놀랍고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 변신. 그래도 그나마 때깔이 자기 달라지는구나. 외모가 좋아 보일 때가 샤워한 다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퀴어 아이 외모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을 바꿔주는 건데 저는 변신을 좋아하다 보니까 마법 소녀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를 들어 세일러문 웨딩 피치 천사소녀 네티가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외모가 사회적인 지위가 됐거든요. 이제는 경쟁을 차은우랑 해야 된단 말이야. 세월 앞에서 나이라는 또 다른 잣대가 있단 말이야. 차은우도 보낼 수 있단 말이야. 결국은 노화가 된다. 그러니까 버티면 된단 말이야.